아름답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안데르센이 아름답다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는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했다는 거죠. 유리쌤이 포착하신 부분에. 근데 그게 뭐냐면은 감정이다. 이렇게 유리쌤이 쓰셨어요. 감정이다, 감정. 그러니까 감정인데, 안데르센한테는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야자와 겐지에도 감정이 되게 중요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된 정서가 되게 미안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고마워 이런 거였고 덕분에 이런 감정인데 그러니까 유리쌤이 작업을 하시는데 글을 쓸 때도 그냥 내가 작업가야 이거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작업을 하는 중이야. 뭐 이렇게 나한테 뭐 끄집어내는 이런 게 아니고 작업을 하면 돼요, 작업을. 그런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리쌤 미야자 겐지랑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던가 이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미야자와 겐지한테 아름답다는 건 뭐였을까? 자, 그러면 한강의 작품을 읽을 때도 이 작가는 아름답다는 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아름다움을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기호로 쓴다가 안데르센이라면은 뭐 미야자 겐지는 그러니까 뭘 아름답다고 보고 왜 아름다움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되게 분석거리인데요. 유리쌤이 뒤에 잘 쓰셨습니다. 유리쌤. 더 생각할 거리 아름다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분석을 잘 하신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용문 밑에 이런데 아름다움은 되게 주관적인 거다. 주관을 되게 세게 밀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그림 형제 민담집 같은 경우에는 아름답다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 예쁜 여자.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수식어요, 수식어. 그 안에는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 여기 그 누구 나오지 않습니까? 성녀. 그런 것처럼 고귀한 신분, 위대한 덕, 뭐 이런 거를 종합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석하면 되게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덩어리는 뭐냐면은 율쌤이 분석이 이제 옥현생 글도 우리가 읽을 텐데요. 그 안벨슨한테 어떤 패턴이 있다. 여행의 패턴이 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 패턴도 이 글에서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계시서 너무 좋네요. 그 율쌤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안데르센에게 어떤 방식으로 감정이 늘 대상물이 있다 이런 것도 과제에도 있었고 이제 왜 필요한가 이런 것도 과제로 우리가 해보면 좋겠고 그다음 안데르센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그 움직이는 패턴, 방식, 공간 스케일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봤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덩어리만 얘기합니다. 덩어리. 덩어리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5페이지에 유리쌤께서 두 번째 문단에 감각에 대한 지점을 안데르센도 얘기한 게 있다 있지 않습니까? 시각, 청각 이런 부분. 되게 감각적인 거에 대한 안데르센의 입장이 있다. 지금 유리쌤이 많은 주제를 건드리고 있다. 그래서 그 우리 서로의 과제를 읽을 때 이 이제 그 화두를 뽑아내야 돼. 화두를 뽑아내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유리쌤 쓰신 문장 있지 않습니까? 분석하는 문장. 그게 어떤 게 되게 좋은지 느낌이 오시죠? 예를 들면은 1페이지에 첫 번째 인용문 밑에 어, 셋째 줄에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그만의 아름다움이 간직되어 있다. 이 핵심 주제는 그 단어는 그만의죠. 그만의. 자, 그러면 그런데 내부와 외부의 아름다움이 감지자의 감수성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게 이제 그 옥현생 수정쌤 선생님들 보십시오. 요런 게 분석하는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논증이 돼야 돼요. 그게 지금 논증의 직전까지 유리쌤이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논증을 한다라는 방식으로 shum쌤이 지금 유리쌤이 보신 거 있잖아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이거를
분석적으로 다룬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쓰신 게 되게 좋고, 논증을 하시면 더 좋고, 그러면 이제, 감정, 아름다움 이거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안데르센 감정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 그러면 이게 그 그림 형제 동화에는 없어. 근데 지금 제가 제 기억에 복기를 해보는데 있다 그래도 뭐 어떤 시기야 이렇게 가고 두 번째가 주간 특히 이걸 너무 많이 해. 근데 여기서 유리쌤이 보시는 부분이 좀 뭐냐면은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이게 감각을 많이 다룬다. 네. 그 동화가 안데르센이 감각을 다룬 동화 이름이 유리쌤 뭡니까? 까먹었네요. 현자예요, 혼자의 현자, 노 현자. 네, 이거 잘 보면 감각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시각, 청각, 그렇죠. 감각을 부정하잖아요. 감각을 부정하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자, 지금 요 두 개가 이제, 자, 감정, 주관, 감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어, 느끼는 누군가의 문제잖아요. 굳이 말하자면은, 자기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본 거. 그러니까 이제 안데르센 세미나를 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많이 얘기한 건데요. 안데르센은 주체에 관심이 되게 많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감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뭐예요? 감각이라는 거는 자 그냥 동화책 내려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감각은 되게 외부 접촉이 외부 접촉. 혀에 뭐가 닿을 때, 귀에 뭐가 들릴 때, 내 앞에 뭐가 나타날 때 이래서 감각 자체는 되게 구체적이면서도 내 거긴 한데 나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찬물에 손을 넣기 전까지는 차다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따뜻한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봄을 느낄 수가 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고, 호랑이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외부 자극을 수용하는 문제여가지고, 감각적인 걸 계속 다룬다는 거는 자기 외부에 무엇이 있는가를 계속 이렇게 감수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현자애들이 감각은 아니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뭐냐면 이 자기나 이 주체는 외부 조건이랑 무관한 어떤 이렇게 되는데 무관할 뿐만 아니고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현자의 돌이라는 작품이. 그럼 뭐냐면 외부와 나가 무관? 심지어 이렇게 이제 그럼 감각 대신에 뭐 정신적인 거겠죠? 정신적인 거. 관념적인 거. 이런데 외부랑 나랑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대립각.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주체성이 설정되는 방식이 유리쌤 보신 것처럼 다 내가 뭘 느끼는 건가, 내가 뭘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전반적으로는 외부 조건이랑 독립적으로, 고립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에 들어서 이제 이런 주인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는가를 보면은 유리쌤의 과제도 있고 지금 과제가 잘 나왔어요. 그런 방식으로 있는데 하나는 이것도 재밌는데 주인공의 성별이 어떤 것 같으십니까, 주로? 그래서 제가 성별은 오늘 여기 계단 올라오면서 생각했는데 요거 약간 동화 인류학자로 테스트해 볼까요? 그림 형제 동화집의 주된 주인공은 여자고 성냥팔이 소녀 겨울 왕국? 아니고 왕국? 눈의 여왕. 눈의 여왕? 눈의 여왕도 주인공이 게르다지 않습니까? 여자인데
어, 이 소녀를 어떻게 다루나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 읽은 거는 남자 주인공이 또 많았네요. 그래서 안데르센은 요 비중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별인 것 다음에,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이게 안데르센은 이것도 많더라고요. 계급, 이렇게 부자, 뭐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계급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주인공을 누구로 설정하느냐, 이게, 어, 계급,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뭐, 재주, 뭐, 이런 재능,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유리쌤이 설명하신 걸 가지고 이 주인공이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보면은 원래 고향에 있어요, 고향에. 그죠? 고향에 있는데 얘가 어디 가. 되게 멀리 가요. 북으로도 멀리 가고 남쪽으로도 멀리 가지 않습니까? 멀리 가요. 근데 멀리 가 있는 데서 고향의 얘기를 생각해. 그죠? 멀리 가서 고향을 생각해. 그다음에 고향에 있었던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피해서 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된 게 옛날에 걔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켄 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렇게 가 또 걔야. 원래 걔야. 그 병, 아니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이 출발점으로부터 정말 멀리 가는데 가서 늘 옛날의 그때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이동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멀리 간다. 정신적으로 안 간다. 안 가. 안 가, 안 가. 이게 지금 안 간다. 그래서 몸이 되게 멀리 가는데 마음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주인공 이야기를 오늘 이번 주 이제 많이 우리가 봤죠. 여기서 하나 더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서 이 이동을 할 때 어떤 힘 때문에 이 몸을 움직이게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가는가? 내가 밀려가는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어떤 주인공이 원해서 가는데 실은 뭐 싫어서 떠나 뭐 이런 거는 밀려간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프레임이 그려지시죠? 여기서 오늘 제가 준비한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그림 형제 동화랑 비교가 되는데 고향에서 이렇게 쫓겨간다, 밀려간다 이런 거는 그림 형제 동화집에도 많이 나옵니다. 엄마가 돌아가셔서 계모한테 구박을 받아서 왕국에서 나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쫓겨가요. 그런데 이 백설공주를 밀어내는 힘, 그 다음에 그 부뚜막으로 막 이렇게 이제 뭐 엄지공주 이런 애들 그림 형태 동화집에도 작은 애들이 나오니까 밀려갈 때 그 힘은 어, 그 자연의 힘이죠. 자연의 힘. 살다 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계모가 못됐어. 요거 말고 계모가 못된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니까 이렇게 비루하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데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데르센이 고향에서부터 밀려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유리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힘이 안데르센 동화의 주인공을 밀고 있는가? 좀 넓은 세상 보고 싶다? 뭐, 돈을 벌 수 있는 더 기회가 있는 도시로 가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여행은 거의 충동적으로 떠나기는 하는데, 약간 우리가 방황하듯이 그렇게 네. 갔던 것 같거든요. 속이 하도 복잡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라 그래, 싱그러워서, 그렇지. 자, 요런 거를 정리해보기. 제가 정리하면은 두 개. 하나는 돈 때문에 밀려가요. 요게 안데르센의 독특한 점인데, 요거를 과제를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데르센이 돈을 어떻게 버는가? 돼지 저금통? 돈을 어떻게 버는가? 돼지 저금통이랑 희한한 작품이 있는데, 그 쓸모없는 여자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문제작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관점에서 그 두 개를 본다. 지금
다른 근대 소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힘 때문에 주인공이 이동하게 되는가? 자기 호기심. 그 다음에 이게 오디세우스죠. 궁금해서 집에 안 돌아가는 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지옥에 가보고 싶어. 아닌가? 다시 읽어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 안데르센 동화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돈 때문에 밀려가. 예,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백설공주 엄마가 돌아가신 거랑 안데르센의 소년들의 아버지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건 이유가 다른데, 안데르센의 경우는 돈 때문이다. 사업의 실패다. 이런 게 이제 명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좋아했던 여자애들이 변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와 명예와 이렇게 그 지금 인용하신 것처럼 멋진 부잣집 이렇게 다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요 주인공을 미는 힘이다. 이게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돈에 밀려갈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하나 있고, 밀려가는 다른 힘 중에 하나가 내적 동기인데, 내적 동기가, 난 이걸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런 하는 그 내적 동기도 결과적으로 그 보면 아무 데도 안 가도 돼. 이런 데에서 끝나는 것이 많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동기 두 개나 뭐 동기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읽어갈 거니까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할 때 그림 형제 동화집이랑 대척점에 있는 거는 그림 형제 동화집에 그림 형제가 채취하고 있는 민담은 모두 어쩌다 보니 누구라도 살면 이런 공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력으로 밀려가죠. 타력이랄까.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거를 이 동화 속 주인공이 어쩔 수 없지. 나는 또 여기 이렇게 있지. 그러면 난장이 집에라도 찾아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안데르센의 주인공들은 내가 뭘 알아봐야지. 이렇게 되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반항적 자아가 좀 커지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읽으면은. 그림형제 동화는 가고 그림형제가 채취한 민담은 가고 가도 뭐 이렇게 반항적으로 나는 왜 여기 있고 그 동화 속 주인공이 그 제투성이도 계모를 뭐 원망하거나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 좀 더럽게 살고 있네. 뭐 부엌일 열심히 하고 있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리쌤 보신 이 감정이라는 게 어떠한 그 배치 속에서 되게 자아감, 자기에 대한 느낌? 이런 게 이제 안데르센한테 좀 강하게 설정이 되고 그 이유는 외부, 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 외적 자본의 힘일 수도 있고 사회적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받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외부 세계와 내가 이렇게 대척점으로 아무리 많이 이동해도 세상이 나와 함께 이렇게 느껴진다기보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세계와 나 사이에서 되게 대립감을 느끼게 안데르센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까지 풀면은 선생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동시키는 힘, 그 덕분에 느끼는 자기에 대한 느낌, 유리쌤 어떠세요?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간 것이 이제 돈 때문에 가는 것인데, 근데 이제, 어, 방금 이 작품에서 그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만약에 자아상이라는 게 있거나, 혹은, 그러니까 원했던 뭐가 있다면, 그게 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길 것 같고, 그런 게, 근데 그거는 되게 좀 현재적이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되게. 예. 그러니까 세상이랑 나랑 약간 불화가 있어. 난 난데, 저 어쨌든 어, 약간 거리감 같은 거를 안데르센이 이렇게 계속 본다. 근데 그림 형제 동화는 그 공주들이 난장이 집에서 좀 살고
뭐 밖에서 또 사과 먹으라 그러면 또 불려가고 이럴 때 되게 이끌리듯이 숲속에서 빨간 모자가 늑대가 나타나고 꽃이 보고 이러면 막 이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뭐 심부름 가기도 하고 엄마 돌아가셔서 뭐 고생하는 와중에 숲에 떨어졌는데도 숲이 주는 상황에 계속 이렇게 반응하고 이끌리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를 가고 낯선 데 계속 처하는데 그건 나랑 어딘가 다르고 실제 나는 좀 다르고 내 기억은 옛날에 거기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어린 시절 그때가 영원한 방식으로 딱 이렇게 응고시키려는 의지가 되게 많다는 점에서 이 이동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게 이제 근대적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거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어떠십니까? 그 선물을 표현할 때 사물이 여행을 하는데 아니면 사물이 여행을 그냥 그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조금 네네. 여행을 왜 하는 거지? 이런 그 생각이. 병. 네. 네. 어, 그거는 또 다른 방식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김에 메모를 몇 가지 하나 끊고 이 여행이 멀리 가지만 한 발자국도 안 간 여행일 때가 있다. 안데슨 작품에 동시에 한 발자국도 안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어른이잖아요. 어른. 근데 아주 어릴 때 어떤 기억에 계속 붙들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까 그 유리쌤 주신 것처럼 이게 상담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인데, 이 여행만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여행하는 사람 그 병 있지 않습니까? 병. 병이나 사물도 여행을 해. 이게 되게 동화적이죠. 사물도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해서 이게 이제 지난주에 오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왜 여행을 하고 여기가 어딘지 그 주인공이 잘 몰라. 근데 누구는 안다? 잠깐 알아요. 안데르센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레벨이 있는데 텍스트 안에 있는 모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작가 있잖아요. 작가는 알아. 이렇게 되죠. 그런데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는 어땠냐면은 안에 있는 애들도 잘 몰라. 조금 알아. 근데 미야자와 겐지도 잘 몰라. 이게 어떤 태도와 어떤 차이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 오켄 쌤 어떠십니까? 궁금하다. 왜 이런지. 여기서 놀라운데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개념적 정의가 주인공이 세상을 알아가는 이야기 형식입니다. 그래서 출발에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야기 안에서 막 뭘 겪으면 세상이 이렇구나 알게 돼. 이런 프레임이 센 것을 소설이다라고 이 이야기 장르가 나올 때 그 명칭을 그런 식으로 이제 붙였던 거죠. 그게 1번이 모델이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이라는 소설입니다. 몰랐는데 이런구나 세상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독특하죠. 원래는 신이 알려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림 형제 동화도 알려주죠. 윤리는 이런 거야. 증여는 이런 거야. 관계는 이런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안데르센이 아는 방식으로 이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요거를 포함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에 여러 가지 전체 동화에서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한 부분은 이동에 있어서 돈이 미치는 힘? 안데르센이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게 있고 두 번째는 알다 모르다 이런 방식에서 어떤 주인공의 성격이랄까 이 이야기가 갖는 의미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끝에 다 읽고 뭐 좀 알게 됐네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들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뭐지?
뭘 읽은 거야? 왜 읽었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읽고 상쾌해지는 이야기가 있고 읽고 찝찝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야자겐지는 찝찝이라기보다 뭐 어떡하지? 뭐 그런가? 이런 데서 이제 또 멈추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중간밖에 없다 이럴 수가 있고 안데르센은 시작과 끝이 있고 도착해야 될 지점이 그 삶의 지점이니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수정쌤 어떠십니까? 저는 상쾌한 게 좋은 거야. 어, 기약 아니야. 네, 어, 같아요. 아, 이 동화가 더 마음에 드시겠네요. 아, 여기 연하쌤은 어떠십니까? 전체 뭐 여행에 이런 얘기도 나눠봤는데. 어, 저는 미야자겐지 처음 읽었을 때 되게 어렵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막 이렇게 했었다가 이제 같이 막 얘기하면서 모른다라는 게, 아, 진짜 모른다라는 거를 계속 인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안데르센을 읽으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러면서 만약에 처음부터 안데르센을 읽었으면 또 다른 느낌이 들었겠죠? 근데 계속 겐지랑 비교하게 되면서 이게 안다라는 게 계속 그 근대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근대적인 사람이고 계속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아까 여행도 계속 막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러면서 막 유럽 갔다 나를 오고 막 찾았던, 네. 나를 찾아야 돼 막 이랬던 여행을 막 계속 가면서 왜 거기서도 나는 없고 막 그 거리 아까 말했던 그 거리가 세상과 나의 거리감을 그냥 계속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인류학 공부하면서 그 거리감이 도대체 정체가 정말 없다라는 거를 아예 네. 모른다? 뭐 약간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안데르센은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근대화라는 그, 걸 알았을 때. 네. 허남민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시는 그 일요일에 하는 일본 철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데요. 허남민 선생님 말씀에, 이제 그 허남민 선생님은 역사학자신데요. 말씀에 감성의 구조, 지각의 구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누구도 그걸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연아만의 생각 이런 게 있지가 않고 이 시대가 이런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느끼고 생각하는 그 방식을 누가 만들었냐가 이제 이런 이야기, 대중문화, 특히 이야기 이렇게 본다는 거니까 이 거리감 같은 거는 이제 과제도 있죠. 이 이야기를 읽었던 당시 사람들 무슨 생각했을까? 아마 되게 새로웠을 것 같고 자기를 자꾸 느끼고 뭐 이게 새로웠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새로움에 이끌려서 그래야 되나 보다 느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우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이라고 하는 게 지각의 구조를 조금 이렇게 바꾸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되게 정치적이고 중요한 거고 일상에서 특히 계속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아야 되니까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 그다음에 너무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약간 특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감정을 너무 그 고유해가지고 연인도 잘 몰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정도로 고립된 순수한 감정 같은 걸 안데르센은 이제 보려고 하네요. 그 누구라도 공유가 안 돼. 왜냐하면 그 누구가 변심했어. 그 누구가 뭐 또 사정이 있어. 근데 자기 감정의 고요함을 보는 이야기가 이번 주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게 약간 불화한다고. 그러니까 요런 대립각이 있는데 나츠메 소세키의 작품 있지 않습니까? 나츠메 소세키는 근대 소설을 썼는데요. 나츠메 소세키의 모든 작품이 불륜 소설이고 그게 뭐냐면 정념이 들끓어서 윤리적으로 좌충우돌하는 걸 나츠메 소세키는 계속 쓴 거죠. 그러니까 나치메 수세키도 주관,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을 붙들려고 하는 주인공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거를 보는데 그 안에 그 소세키라는 그 작가가 근대 작가죠. 1868년생인가 그렇고 1914년에 돌아가셨나 그 생모를 정확히는 제가 지금 그냥 떠오르는데요. 그 무렵인데 그 무렵에 나침의 소세키는 모든 게 마음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이 다 돈과 이기심과 질투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다 꺼졌다 하는 그런 것일 뿐이야라고 하는 작품이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그 이렇게 마음과 정념을 계속 붙드는 안데르센이 정말로 근대 소설가처럼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대 소설가처럼 느껴지면서도 근대 소설가의 우두머리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소세키 작품을 더 동화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더 기괴하게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얘기도 떠오릅니다. 해숙쌤은 어떠십니까? 안데르센 이야기를 저도 읽으면 아, 너무 끝이 깔끔하게 끝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요정과 식료품 장수 이걸 읽으면서 이거는 쓸래가 할 게도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할 여지를 이거 뭐지?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는 제 결정을 넣을 수 있는 약간 틈이 보이는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식료품 장수여서 이런 얘기를 읽으면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작이라고 하셨던 쓸모없는 여자 같은 경우도 저는 다른 약간 틈을 남겨주고 끝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아이가 그 하나님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틈이 좀 있는 작업들이 사실은 더 동화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제 상상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것 네네. 같아서. 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감성과 지각이 구조를 타고 저희가 같이 이제 혼자 생각이 아니라 저희도 그런 생각들이 편승해서 감정들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계속 느끼고 쓰고 하고 있는데 현대 시대를 가까이 올수록 말씀하시던 계급이나 돈 아마 그런 것들과 자기의 존재를 약간 나눠서 약간 분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사물적인 부분들이 더 자기 삶에서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안데르센이 있었지 않았을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서 그 돼지 저금통 글도 있는데요. 요 돼지 저금통으로 급히 일단 가볼까요? 해숙쌤 글 읽어주시겠어요? 해숙쌤. 누가 돼지 저금통을 위해 슬퍼하는, 네. 일단, 의인화 부분이 있습니다. 의인화 부분. 요거를 수정쌤이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안데르센이 동물이나 병을 의인화할 때, 뭐 하는 건지를, 이렇게 동화는 의인화죠, 의인화. 그 모든 거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해석하는 건데, 그걸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사람한테 혼이 있으니까 동물한테도 혼이 있다. 컵한테도 혼이 있다. 근데 이 사람 놀이는 어떤 것인가? 요거 되게 그 작업을 해보시 재밌다고 느껴지시죠? 요거를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해숙생께는 제가 요런 것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돈입니다, 돈. 자, 가볼게요. 500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되게 그 토이스토리네요.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인데, 토이스토리인데. 자, 장난감들이 꼬마 아이의 방에 저금통 하나가 있었는데, 돼지 모양을 하고, 자, 동전들이 은하 2개, 50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셋째 줄에 저금통은 자신의 뱃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안데르센의 1차적인 그러니까 돈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안데르센 정의가 있고, 이걸 비판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입장과 태도를 문장으로 찾아낼 수도 있고, 형식으로 찾아낼 수도 있는 거죠. 읽어야 될 거는 형식입니다. 형식으로 이 돈에 대한 태도를 찾아내야 돼. 문장은 그러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돈은 뭐냐면 돈에는 시제가 붙어 있어요. 무슨 시제? 미래에 돈은 시제가 붙어 있는 미래가 붙어 있어요. 이거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 돈이 있다는 거는 안데르센한테는
미래지향적인 뭔가인데, 자, 아까 우리 읽었더니 안데르센은 나가는데 실은 나간 게 아니고 제자리에 있는 거라 하잖아요. 그럼 미래 시제를 상징하는 돈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이겠네요라고 아까 그 캐릭터의 이동에서 가진 시간관을 가지고 돈에 대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혀 반응이 그렇구나. 이 되게 제가 진짜 오늘 제일 웃긴 부분으로 시간을 기울여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터셔야 되는데. 하여튼 돈에는 미래 시제가 있다. 내가 언젠가는 이런 걸로, 그러니까 마음이 저기가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입장에. 마음이 옛날에 가 있냐, 마음이 뒤에 가 있냐, 앞에 가 있냐, 지금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데르센이 돈의 이 금전적 성격을 이분은 과거 회고주의자니까 비판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 발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돈에 대한 태도는 되게 양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갑니다. 사람놀이 하자. 자, 이게 501종이 본인이 얼마나 고가웠으면 중간에 자, 누구나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음, 돼지저금통, 그러니까 다 초대를 받았는데 돼지저금통은 초대장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또 형식을 좀 갖춰야 돼.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이제 초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돼지저금통은 늘 좀 위에 있어. 이 잘 보면 밑에서 자기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잘 놀았으니까 뭐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나를 만족시키면 내가 뭘 해줄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돈에 대한 대단한 이렇게 느껴지셔요, 해숙쌤. 안데르센이 돈을 되게 지는 뭐 안 하면서 저기 위에서 마치 뭐 어떻게 될 거를 기대하고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나? 자, 더 갑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목마가 경마 훈련 경주, 유모차 철도 증기력,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이제 토론을 했는데, 구경도 하고, 이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이런 게 지금 502쪽에 가면 연극이 너무 그 장난감들이 한 연극이 너무 재밌어서 자기들끼리 뭘 하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목이 터지기도 하고 막 이렇다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어떤 역설인데 인간이 노는 게 장난감 노는 거랑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셈이고 장난감이 사람 놀이를 했으니까 바꿔 말하면 사람이 노는 것도 장난감이 뭐 하는 거 수준이지라고 해서 이 인간사의 걸 조금 축소시킬 수가 있네요. 그런 것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동안, 마지막에 이 동화의 끝은 그동안의 인형들은 각자 자신에 대한 생각과 돈 많은 돼지 저금통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에 생각했다. 그러나 돼지 저금통은 장래 일만을 걱정했다. 그러니까 돈은 이제 미래를 향해 달리는데 아마도 먼 장래 일이 되겠지만 유언장, 뭐 땅속에 묻히는 거 그런데 갑자기 바닥에 쿵 떨어져가지고 깨진다 이러니까 미래 시제로 뭘 생각하는 건 다 소용없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저금통이 또 와 이러니까 안데르센 이것만 보면은 돈에 대해서 되게 쓸모없는 것 그걸 쫓는 것은 되게 부질없는 것 진짜가 아닌 것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쓸모없는 여자네. 486쪽에 있는 쓸모없는 여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안데르센이 돈을 좋다고 하는지 안 좋다고 하는지 그 느낌이 오시죠? 쓸모없다. 이게 뭐냐면 아주 동네에 가난한 모자가 있었어. 모자가 있었는데 이 엄마는 이 세탁부죠. 이제 세탁부를 소설에서 음, 씁니다. 세탁부. 근데 너무 물속에 오래 있어가지고 추워서 술을 좀 마셨어. 근데 세상에 그 부자들은 자기는 흥청망청 마시면서 일 안 하고 술 마시는 그러니까 게으르고 그러니까 이 되게 안데르센이 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딱 보는 거죠. 그게 저 얼마나 그 이상한 생각인지 저 부자나 돈 많은 바보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것도 이렇게 세상의 풍경, 풍속화, 신문에 나올 법한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돈 때문이야. 이거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하다. 근데 왜 가난해졌냐면 남편이 빚을 져가지고 뭐 근데 망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현대적 가난이죠. 현대적 가난. 그런데 이제 술을 계속 마셔 몸살이 날 것 같아. 계속 비난을 받습니다. 왜 비난을 받냐면 술 마셔서 가난해졌다. 가난한데 술도 마신다. 이런 정말 놀랍죠. 저는 이게 그 되게 현실 르뽀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승태 작가가 딱 고착했을 법한 그런 걸로 그 옛날에 어떤 난민이 이제 우리나라에 난민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휴대폰 좋은 거 쓴다고 아니 그막 비난하는 이런 거 올라와서 이슈가 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인식을 게으름, 그다음에 특정한 코드에 밀어넣는 세상의 어떤 부도덕한 시선을 안데르센이 보고 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옛날 얘기를 했는데 한때 부잣집의 도련님이랑 사랑에 빠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도련님 엄마 진짜 나쁜 사람이죠. 정말 착한 부인인데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하니까 야, 그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하는 건 되게 되게 막장극장에 보는 도도한 사모님의 비열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490쪽에 보면은 너는 그 아이만큼 배우지도 못했고 정신적으로나 신분상으로 어울리지도 않아. 야, 진짜 익숙한 이런 그 멜로드라마, 막장 드라마 대사가 이 동화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 아가씨가 그냥, 그냥 동네 총각이랑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때 자기랑 이유 없이 헤어졌던 이 착한 부잣집의 아들은 그 여자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순정파. 이렇게 돼서 그런데 그 남자가 죽고 이 아주머니도 죽고 그 남자가 자기 유산을 이 모자에게 남긴다 이래서 그 남자가 참 그 순수한 사랑꾼이죠. 이런 캐릭터 안델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의 모든 걸 다 던져서. 그런데 그 돈이 소년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이 여자는 쓸모 있는 여자 이렇게 돼요. 왜 쓸모 있냐면 아주 제가 나쁘게 말해볼게요. 이 엄마가 죽어서 옛사랑한테 돈 받아가지고 아들 줘서 쓸모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게까지 읽어야 되니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근데 이, 이 아줌마가 쓸모 있는 이유는 음, 돈이야 돈. 그러니까 미야자 겐지가 아니고 이 안데르센은 여기서 되게 돈의 의미를 이렇게 썼다는 점에서 안데르센은 돈에 대해서 되게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돈을 굳이 말하자면 좋아한다. 부를 얻기를 간절히 원한다도 읽을 수 있는 작품인데요. 요거에 대한 선생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돈은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좋다. 많으면 좋다, 지금 요거는. 매우 많으면 좋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있으면 좋다가 아니고, 매우 많아야 좋다예요. 왜냐면 여행 막 다녀가지고, 옛날 애인 부자 된, 그것도 되게 독특하죠. 너무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여자를 랑 결혼 못한 거잖아요. 적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벌면 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야 그거 갖고 안 돼. 이러니까 매우 많은 돈에 대한 게 있다. 그러면 수영쌤 어떻게? 정말 안데르센 나중에 전기를 읽게 되겠지만 네네. 그 전기를 읽고 나면 이 동화가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 이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그 시대상을 잘 포착하고 네네. 그걸 글로 써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뭔가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글을 썼을 때, 독자가 이걸 읽었을 때, 그 작가에 대한 정말 뭐 두려움, 신적 위치에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을 썼을 때 만약에 지배층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자기의 뭐 치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조금, 네, 문제작이네요. 돈에 대한 거는 선생님들은 제가 선생님들을 설득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걸까요? 매우 많은 돈을 좋아합니다. 연하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되게 지금 시대에도 되게 많이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지금은 오히려 더 솔직해. 너 되게 숨기고 있잖아. 뭐 진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돈, 돈, 돈. 이제 우리는 돈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숨기고 얘기했냐. 막 사실 너무 원하지 않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다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실생활에서는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 친구들한테 진짜 많이 듣거든요. 돈이 없어서 돈, 난다, 돈이 없다. 한다, 돈이 없다, 돈이 없, 그냥 정말 돈이, 뭐랄까. 그러니까 애가 있든 없든 뭐, 그 형식은 다 상관없이, 자기 뭐, 딩크를 선언했든, 뭐 애가 한 명이 있든, 애가 두 명이 있든, 뭐 아예 미혼이든, 그냥 다 돈이 없다. 돈이 부자. 없대. 그 얘기를 돈이 들으니까 없다. 그 뭔가 좋은 포인트네요. 이 시대를 그, 네. 돈이 없다라는 정서가 안데르센에게 하게 되게 좋은 포인트였대. 돈이 없다에서 출발하는 정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런 거. 근데 돈은 뭘 할 수 있을까? 미래를 보장해 준다. 근데 우리는 오늘밖에 못 사는데,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생각도 하게 되고, 유리쌤 어떠십니까? 안데르센의 금전관. 근데 이제 크누트가 그렇게 막 유럽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건 구두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어딜 가든 사람들은 좋은 구두를 원하니까 그 취직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황금마차를 타기를 그 요한나는 원했기 때문에 구두, 이동하는 능력인 구두는 줄 수 있지만 황금마차를 줄 수는 그렇지. 없는 그 이제 아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 아, 안데르센 그 돈이라는 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의 너무 지금 저한테는 뿐만 아니라 큰 거여가지고, 어,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약간 좀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장미라는 것이 이제 장미나무에 장미가 꽃을 피우기까지는 얘가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적절하게 커야 되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을 때는 꽃도 못 피우고 있다가 좀 누군가 알아봐 줬을 때 예쁘게 이제 피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고 이게 안데르센이라는 어떤 가난한 소년이 자라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았을까? 나 조금만 도와주면 더 네네네. 내 네네. 안에 이런 것을 꽃피울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느끼지 않았을까? 예. 맞습니다. 안데센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 늘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쾌척, 장학금 1년치, 뭐 2년치, 교통비, 이런데, 요게 제가 유리쌤이 잘 보셨다는 어떤 느낌이 드는데, 외부 세계랑 나랑 좀 달라. 세상은 되게 소박하고, 난 되게 고귀한데, 그런 것과 동시에, 이런 나를 세상이 좀 알아줬으면, 그러니까 대립을 하면 아예 저쪽이랑 척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저쪽 세계랑 이런 방식으로 다시 연결되고 싶은 어떤 마음, 그런 거, 자기에 대한 자기의 이런 게 자서전에 듬뿍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나쁘지 않은데요. 그거를 가져갈 때에 대해 되게 외로움,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하고, 동화가 되게 애들 읽는 이야기니까 돈이나 이렇게 금전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재를 따지거나 돈의 소각함 이런 게 못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아주 세게 들어와 있는 작가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동화 속에 황금을 찾아 떠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랑 동열에 바로 놓고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전체적으로 배치를 보면은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